지난 주말 동안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와의 재정절벽 관련한 협의 첫 회동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성공적이었다라는 평가와 함께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는데요. 물론 완전한 합의까지는 시간이 소요가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의 진통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도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하다라는 분석과 함께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구간이라는 평가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이 재정절벽 우려 좀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이번 주에 증시가 반등할 수 있을지, 반등한다면 어느 쪽을 노려보는 것이 좋을지 오늘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연 전문가와 허준식 해설위원 그리고 홍은성 기자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기자에게 좀 물어보도록 할게요. 주말 동안 생각보다 재정절벽 회동과 관련된 건설적인 소식들 나오면서 뉴욕 증시가 반등을 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네, 현지 시각으로 16일 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의회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초청을 해서 이 재정절벽 위기 타개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습니다. 협상이 끝난 뒤 백악관과 의회 지도부 모두 이 건설적인 대화였다며 이 협상 가능성을 좀 낙관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재정 적자를 피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이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하자는데 합의하자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세부적인 재정 지출 삭감과 이 세수 확충을 위한 이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은 2주 후에 다시 회동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협상 과정이 이 순탄할지로는 이 미지수로 좀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인 반면에 이 공화당은 세율 인상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당론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감세안을 일시적으로 연장하고 재정 지출 자동 감축을 일시적으로 미루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조심스럽게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부자 감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제 조정 방안, 시퀘스터라고 불리는데요. 이런 이야기도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 회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신 부분이 있는지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쉬운 점도 있고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먼저 재정절벽 이슈는 사실 이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오바마 후보가 당선됐든 롬니 후보가 됐든 분명히 풀고 가야 할 숙제였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 기조가 공화당과 민주당이 좀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면 민주당은 케인지안 기조를 갖고 있고 공화당은 통화주의 약화 기조를 갖고 있어서 민주당이 이제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좀 더 시사하는 정책을 많이 펼 것 같고, 그 다음에 공화당은 통화주의 약파로서 이제 시장 기능의 경제를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색깔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제 차이가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공화당이 약간 양보한 점은 긍정적인데요. 이게 뭐냐면 오바마가 이제 초선 때는 상원과 하원을 다 장악했다는 점, 이 점이 강력한 리더십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재선대 때는 공화당에 과반수를 내줬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재정절벽 이슈보다는 의회 장악력이 떨어진 부분, 이 부분이 리더십을 강력하게 못하고 견제를 받을 것이다. 사실은 이 부분이 좀 더 우려감이 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쉬운 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정치 기조의 색깔이 좀 다를 부분이고, 그리고 지난번 5월에도 이미 하원 의장과 회동을 했었대요. 근데 그때 하원 의장과 토론했을 때는 하원 의장이 오바마 대통령이 의지를 꺾지 않으면 절대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 않겠다. 굉장히 강경했죠. 네, 강경했다는 기조가 약간 꺾인 거. 아무래도 이제 재정절벽 이슈가 이제 눈앞에 다가오니까 아무래도 공화당도 이제 부담스러움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직 합의가 안 됐고, 물론 1시간밖에 이제 토론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많은 논의를 하지는 못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큰 틀에서는 합의는 했지만 구체적인 합의 과정에서 잡음이 들릴 수 있다. 이 부분이 좀 아쉬웠고, 긍정적인 측면은 세수 협상 테이블에 공화당이 일단 나섰다는 것.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도 이제 몇 가지 지금 조정을 한 것 같아요. 25만 달러가 이제 기준인데 25만 달러 이하에서는 이제 감세 부분을 이어가겠지만 그 이상에서는 폐지가 불가피한 부분을 조정할 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5만 달러에서 50만 달러, 100만 달러 올리고 나서 세수 조정을 한다든지, 또는 오바마 정부가 지금 35% 세율을 갖고 있는데 클린턴 정부 때가 약 39%나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그걸 다 원하는 건 아니고 중간 지점인 약 37% 선을 지금 감안하고 있어서 양쪽의 의견이 좀 더 조율이 되면
뭔가 이제 밝은 빛이 좀 보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뭔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해설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그 기존에 다 시황 나온 대로요. 근데 공화당에서는 기존의 증세론이 이제 절대 불가 방침에서 일단 그 세금 인상 문제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이었는데, 다만 조금 이제 의문인 것은 존 베이너 의장이 정말 공화당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나온 것인지, 그러니까 이미 당 내에서 다 합의가 된 이후에 그런 말을 꺼낸 것인지 아닌지는 하원 좀 의장이요? 그렇죠. 네. 그 공화당 내에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투표할 때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정책 기반은 그 하원에서 특히 세금 관련한 쪽은 하원에서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될지의 여부는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이제 뭐 메디케어 포함해서 의료 조치를 좀 축소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좋은 재료는 아니죠. 하나는 조금 줄여주는 것이고, 하나는 지출이 실제로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로 돈 쓸 수 있는 그 금액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줄어들 것 중에 일부 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협상이 된다 해도 저번 주 제가 다뤘던 것처럼 연간으로 한 1,000에서 2,000억 달러 지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 경제 성장률이 한 0.8 내지 1% 정도 내년에 줄어들 수 있다는 점들은 여전히 좀 부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래도 재정절벽 우려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여기다 코스피가 PER이 8.7배 수준인데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더해지면서 기술적인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오늘도 현재 좀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을 좀 기대하시는지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일단은 심리적인 안정은 좀 찾은 것 같습니다. 이번 하락의 그 큰 원인은 불확실성에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10월 달에 IMF가 그 세계 경제 전망치 내년을 하향시켰어요. 3.9에서 3.6으로 하향시키면서 불확실성이 문제다 하면서 미국의 재정 절벽 이슈, 그다음에 국가 부채 한도 상향 문제 이걸 거론을 했고, 또 유로존에서는 이제 금융 동맹 문제와 그리스, 스페인이 빨리 그 구제금을 받아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미 대선도 끝났는데도 아직 그 문제 해결 안 됐죠. 그리고 이 부분이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재정 절벽은 더 부각됐고, 사실은 반등할 만한 모멘텀은 없어요. 심리적으로 네. 불안만 가중됐고, 다만 지난주 금요일 날 재정 절벽에 대해서 뭔가 논의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심리적인 안정을 찾았고, 그래서 이제 다우지수 차트를 보면 그 다우지수가 그동안에 낙폭과대를 보이다가 하락이 멈췄어요. 그게 어느 정도 지점이냐면, 지난 5월에 그리스가 이제 유로존 탈퇴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다우지수, 뭐 글로벌 지수, 코스피 동반 급락을 했는데, 거의 그 지점 근접하는 1200 약 500선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은 지금 상황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ESM도 출범을 했고, 드라기 총재도 뭐 대책반으로 나섰고, 그 당시에는 이제 유로존의 시스템 자체가 붕괴가 좀 걱정이 된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은 이미 해결이 된 거고, 대책반이 나와서 빨리 정책을 안 내는 것 뿐이지, 이 부분은 이제 수습을 분명히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과도한 심리적인 부분에 의한 영향이다. 그래서 다우지수가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제가 분석하는 툴에 의해서 하락 채널을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하락 채널 저점이 12,650선이었는데 이것을 하락하면서 이전에 이제 5월 달에 하락 부분 지점까지 갔다가 드디어 이제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은 1650선까지는 자율 반등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하락 구간이 아직 해소가 안 됐어요. 그래서 13,000선까지 갈 텐데, 어느 정도 반등을 한다 그러면 13,000선을 딛고 일어서는 모습 보이기 전까지는 아직은 좀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3,000선에 안착을 해야 네. 된다. 그리고 코스피를 보면 그 다음 장에 코스피가 있는데요. 코스피는 그나마 좀 나아요. 코스피가 하락 채널을 형성했지만 다우지수처럼 하락 채널의 확장, 즉 하락 채널보다 더 심한 하락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하락 채널 저점 수준인 약 1850선 수준에서 일단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채널 내에 있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다우보다는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오늘 반등에 좀 나서고 있죠. 다만 1880선이 전저점 수준인데,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피가 전저점을 하회하면서 코스닥에서 이제 펀드가 일부 환매가 나오는 모습을 네. 좀 보였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불안 심리를 자극했는데, 그 1880선이 저항선을 할 것인가 지지선을 할 것인가 오늘 지금 공방을 펼치는 것 같은데요. 이걸 일단 딛고 서서 1800선을 지지하게 될 경우에는 최소한 1890까지 일단 가고, 1900선은 이제 뭐 이전에는 의미가 좀 있었는데 이제는 뭐 단순한 라운드 넘버 1900선의 의미만 있고 1890을 돌파한다. 그럼 추가적인 반등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해설위원님 생각도 비슷하신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그 뭐 경기 상황만 놓고 보면
1880인데요. 시가총액이 한 1100조 정도 될 겁니다. 1100조 정도 될 거고, 코스닥이 한 100조 정도 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익 나오는 거 보면 그 거래소는 지금 뭐 PER이 뭐 MSCI 기준 갖다 대서 뭐 8배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8배 훨씬 넘습니다. 그렇게 네. 안 나옵니다. 순이익이. 네트로 3분기까지 많이 했으면 한 80조 했을 겁니다. 그래서 1100을 80으로 나눠보면 한 13배, 12배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PER이. 그리고 삼성전자만 되는 장이죠. 사실은. 삼성전자 하나 가지고 트레이딩 하는데 오늘도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코스닥은 3분기 누적으로 3조 원 조금 넘게 나왔을 겁니다. 순이익이. 그래서 지금 110조 정도 된다고 그러면 코스닥은 한 35배의 PER을 적용받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익 대비로 싸지 않아요. 지금 한국 시장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기술적으로는 아까도 제가 개장 전에 1870이냐 20이냐를 봐야 된다고 그랬는데 1870은 월봉 잠깐 띄워주시죠. 월봉으로 보면 누구나 똑같은 차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차트는 사실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네. 이게 일봉이고요. 월간 차트 좀 이게 주봉인 것 같고요. 월간으로 띄워주시죠. 네, 지금 월봉이네요. 아니, 월봉인가요? 월봉을 그러면 좀 더 늘어뜨려 보시면 2009년도부터 하단 추세대가 1870이 딱 걸리거든요. 그게 수평 라인으로도 1870이 걸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증시 참여자들이 1870을 중요하게 포인트로 봤던 것이고요. 저게 이제 하루 만에 이탈되고 나서 다시 회복을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 이제 11월 달에 한 10일 정도 남았는데 네. 11월 달에 1870을 깨지 않으면 반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겠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5일선 떨어지는 선이 1880인데 5일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끝나면 안 좋은 것이겠고요. 종가상으로 저 5일선, 지금 빨간 선으로 나오는 게 5일선인데 저것을 회복해주면 일단 1차적으로는 조금 더 갈 수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좀 더 정확하게 돌리려면 5일선 이쪽으로 돌아서야죠. 그래야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해볼 수 있는 것이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오늘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자리인데요. 네, 네. 1870과 1880 좀 지켜줘야 될 자리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또 하나 짚어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무엇보다 기관의 매도로 코스닥의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제 다시 유가증권 시장의 대형주로 눈을 돌려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홍은성 기자, 증권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지난주에만 기관이 코스닥 시장에서 이 700억 원 넘는 매도세를 보이면서 이 코스닥 지수가 일주일간에 이 7%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기관의 코스닥 외면에 대해서는 이 증권가에서는 지금까지 기관이 담아줬던 이 중소형주 종목들의 주가가 많이 오른 가운데 이들의 3분기 실적이 거의 어닝 쇼크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일단 차익 실현은 하자라는 분위기가 좀 많이 있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말 배당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조금 더 안정적이라는 투자처라는 점이 부각되는 이유도 그 한 점이다라고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증권가에서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의 그 눈을 돌리라는 조언보다는 실적과 수급이 모두 긍정적인 섹터에 주목할 것을 좀 조언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매매 동향에 주목하라는 의견이 특히나 눈에 띄고 있는데요. 현재 실적이 좋은 섹터로 이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익 전망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섹터로 이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그 증권가에서는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코스닥을 버리고 유가증권으로 가자 이런 이야기까지는 아니고 실적이 뒷받침되고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는 쪽을 보자 이런 의견이 많은데요. 코스닥의 전반적인 매도 배경이 실적 악화에 있었다 보니까 추가적인 하락을 좀 염두에 둬야 되는지 일단 오늘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해설위원님? 네, 일단 뭐 SM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3일 만에 한 50% 빠졌기 때문에 뭐 거품은 어느 정도 제거됐다고 봅니다. 그래도 PBR을 또 갖다 대자면 한 4배 정도 나오죠. 그래서 아주 저렴하다고 할 수는 없겠는데 과거에 높았던 거 비교하면 싸 보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M 같은 류의 이런 종목군들은 적자 내는 기업은 아닌데 실적 대비 비쌌다 했던 이런 종목군들은 추가적인 낙폭이 커지기보다는 기간 조정 내지는 방향성 탐색 과정이 다음 분기 실적 정도까지는 나올 것 같고요. 연말에 또 어떤 이벤트가 있다고 그러면 좀 위아래로 흔들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50% 이상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세게 매도하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기관이 금요일 한 900억 이 종목을 100만 원 넘게 때렸기 때문에 추가로 더 밀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4분기의 실적 관련해서도 여전히 이제 증권가 컨센서스를 보면 여전히 내수 쪽이라든지 대형 사례에서는 IT 자동차를 가장 좀 추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펀드 플로우 보면 대형주가 강하게 다 가기는 힘들 것 같고요. 경기 상황을 보더라도 그렇고요. 그게 이제 선별이 돼야 되기 때문에 IT 자동차 꼽혀서 갈 것 같고요. 그리고
펀드가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역시 중소형 컨셉으로 해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실적도 보면 경기 방어드 컨셉이 강한 쪽에서 특히 내수주 내에서 실적이 좋았던 중소형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장은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구체적인 종목은 잠시 후에 또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일단 SM 오늘 뭐 탄력적인 반응이 나와줄까 했는데 게시판에서도 많은 분들이 초반에 SM에 단기적으로 한번 붙어봅시다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현재 주가는 3% 정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코스닥 지난주 정말 힘들었죠. 네. 제가 가져온 자료 보면 이게 이제 코스닥에서 약 1,000억 이상 매도가 나온 걸 좀 정리해봤는데요. 2007년서부터 2012년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1,000억대 되는 게 약 2번, 3번 있는데요. 정말 적었네요. 정말 적었죠. 그리고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두 가지만 꼽아봤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닥에서 1,085억 나왔고 1월 19일 날, 2010년 1월 19일 날 984억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주체가 누구였냐 보면 지난주 금요일엔 사모펀드가 무려 497억 매도를 했고 2010년 1월 19일에는 투신이었어요. 자세히 보면 다 펀드였죠. 지금 그 펀드가 포트 조정에 들어간 게 거의 맞는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네. 있어요. 그 기준점은 바로 지난주 금요일 날 1880선 전저점 이탈을 기준으로 아마 조정에 들어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많이 오른 종목을 팔고 이제 적급 평가된 종목으로 옮기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다만 지수가 이제 약세권에 있는데 그런 매물이 나오니까 이제 충격이 좀 더 컸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차트 보면 이게 코스닥과 코스피의 이제 아까 그 매물이 나왔던 시점을 코스피와 코스닥을 비교를 했는데요. 네. 2010년 1월 19일 날 보면 코스닥이 매물이 900억 나오면서 하락을 했고 여기에 코스피도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요. 왼쪽에. 그리고 지난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녹색선이 코스닥이고 빨간선이 이제 코스피인데 동조화를 보이고 있죠. 역시 코스닥은 코스피가 안정이 돼야 가고 코스피가 불안정하다. 그럼 역시 같이 떨어지는 걸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코스피냐 코스닥이냐 이걸 노라기보다는 기존에 많이 올랐던 걸 팔고 저가 매립 있는 걸 산다 이런 측면으로 봐서 굳이 뭐 대형주, 소형주 나누는 게 아니고 대형주는 낙폭가대로 분명히 지수가 올라가면 끌고 올라갈 종목이 있고 코스닥에서도 이제 아까 SM 말씀하셨는데 SM이 엔터주가 사실은 평가 자체가 예전하고 좀 달라지긴 했잖아요. 네. 단지 싸이 효과도 있었고 그리고 SM K-팝 열풍이 일어나면서 기대감도 굉장히 커진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실적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전분기 대비 실적이 이렇게 오히려 올라갔어요. 단지 올라갔어요. 전년 대비. 올라갔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전망치랑 떨어졌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전망치가 전망치 추정할 때 이제 업체에서 뭐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엔터 업체 특성상 비용에 대한 산정이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거고 또한 애널리스트도 워낙 긍정적인 평가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목표가를 계속 상향했어요. 문제는 그거잖아요. 일단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신뢰가 한번 깨졌고 그게 왜 깨졌냐면 바로 이제 어려우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가 업체의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애널리스트의 꿈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던 게 반영이 된 게 꿈과 현실의 괴리차가 발생한 게 실적으로 나타난 것. 이거에 이제 폭이 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거기에 매물까지 쏟아지니까 관련된 걸로 이제 투매가 좀 이어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은 한 번쯤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기대감이 컸었기 때문에 실적이 뒤따르지 못하면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그걸 맞추는 과정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일단 기간 조정과 이제 가격 조정이 좀 벌어지고 나면 다시 어느 정도 펀더멘탈 쪽에 이제 수렴을 해서 예전보다 좀 높게 평가된 부분만큼은 다시 올라올 거는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중요 지지선이 이미 이탈을 했기 때문에 네. 올라갈 때마다 매물을 반드시 받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접근할 때 좀 주의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재평가가 되고 4분기 정도의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냐 보고서 접근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코스닥 자체에 시간이 좀 필요하겠네요. 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쪽을 볼 것인가. 대형주들 요즘에 거론이 많이 네. 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좀 논란이 있는 게 자동차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네. 자동차는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해설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일단 뭐 제 생각은 아니고요. 제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다들 아시는 정보라 새로울 것은 없는데요. 지금 연비 파문 나고 나서 미국 딜러들 이야기를 들어본다 그러면 주문 취소가 현대 기아차로 거의 안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교체 수요 나오면서 이제 제2의 모터라이제이션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도 긍정적이겠고요.
도요타 반사 이익 관련해서도 단기에는 조금 이벤트성으로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제 그 BOJ가 돈 많이 풀어버리면 조금 도요타 반사 이익은 희석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도요타 반사 이익도 있었다 이런 상황이겠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큰 점은 주가가 가장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가 매력이 좀 부각됐다. 이 점이 좀 가장 큰 호재성 재료가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연비 과장 문제가 불거지면서 중국 공장이나 브라질 공장 이런 부분 호재들이 다 묻혔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일본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은 또 약세로 가는 건 아닌지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일단 힘듭니다.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본은 지금 분위기가 죽기 살기로 매달릴 것 같아요.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물가가 빠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쨌든 그 정도로 지금 수요가 없다는 건데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이제 CPI를 2, 3%까지 올리겠다고 하는 건데 글쎄요, 경제학적 관점으로 봐서 돈 푼다고 CPI가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기대감을 갖게 될 것 같고요. 그게 네. 그대로 시황에 반영돼 저번에 한 85엔까지 갔다 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많이 풀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 이렇게 되지 않겠냐 싶기도 하고요. 다음 달이 당장 이제 그 일본 총선인데 12월 달 이후로는 한 85엔까지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때 네. 주가 흐름 봤더니 현대 기아차가 거의 힘을 못 썼더라고요. 이번 2, 3월 달에 보면 4월 달에 조금 이제 힘을 받았던 상황인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못 사겠죠. 아무리 싸 보여도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국면처럼 뭐 리스키한 요건에서는 사서 강하게 끌어올리기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그렇게 네, 보고 지금 있습니다. 81엔대인데 85엔대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전문가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떤 쪽이 좀 매력이 있을까요? 일단 자동차 업종은 이제 차트를 봐도 좀 좋은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준비한 차트를 보면 또 역시 코스피와 이제 자동차, 운송 장비 업종을 비교해 봤는데요. 11월 달 비교를 해보면 이전 수치와 보면 코스피보다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지난주에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코스피를 상향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3분기에 이제 파업을 하면서 이제 이 부분도 영향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원화 강세나 연비 문제 등 뭐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다만 그 지수가 아직도 약세권에 있고 살아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서 기술적 반등 쪽은 가능해 보이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장이 살아나기 전까지는 뭐 이 자동차 업종이 끌고 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엔 아직은 좀 오늘도 제대로 된 시간이 반등은 필요하다.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워낙 심리가 많이 꺾였어요. 제가 보니까 그 안전자산 지표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돌아서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제 지수는 좀 먼저 빨리 반응하는 지금 성격이 있어서 그 부분은 돌아섰는데 아직 US 달러라든지 뭐 미국채는 아직도 돈이 안 나오고 있어서 네. 이 부분은 좀 경계해야 그러면 돼요. 결론적으로 제가 자동차는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긴 했습니다만 이번 주에 관심 섹터가 있으신지 그걸 좀 끝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이번 주에 이제 지난주 코스닥을 보면 좀 어느 정도 힌트가 좀 있었다고 좀 보여지는데요.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모바일 게임, 엔터, 그다음에 이런 업종들이 지금 조정을 받고 그동안 소외했던 그 자동차 부품주,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쪽이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주가도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그동안 소외받았던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3분기 이제 현대차 그룹의 파업 효과가 어느 정도 해소됐고, 그거에 대한 개선이 이제 반영될 것으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시스템 반도체 쪽은 그동안에 이제 패키징 업종 쪽이 이제 많이 하락을 했어요. 이제 PC 관련돼서 조정을 받았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모바일량 매출이 좀 늘어나면서 뭐 시그네틱스라든지 하나마이크론, 네. STS 반도체들이 지금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그 부분이 이제 추가적으로 수급도 들어오고 실적이 확인되는가 이걸 확인하면 그 시스템 반도체 부분과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 시스템 반도체하고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부분과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중국의 소비 확대 수혜주들도 네. 여전할 것이라고 예상을 좀 해주셨네요. 네, 중국의 소비 확대, 그건 이제 G2의, 중국의 지소비 교체가 끝났지만 중국이 이제 선발로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이 글로벌 그 환경에 이제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분명히 나설 거거든요. 왜냐하면 3분기 저점으로 턴하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설위원님. 네, 저는 짧게 할게요. 일단 이벤트성으로 보면 이제 20일 날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이 있기 때문에 조선주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IT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번 주 이제 목요일 지나고 추수감사절 시즌이 들어가기 때문에 IT는 주중 내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격도라든지 추세선 이런 것들은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재정 절벽 관련해서는 아직은 저는 상당히 리스키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SM 주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M이 가장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할 때도 아마 그 상황이 역전된다고 그러면 가장 크게 반등할 겁니다. SM이 살아나요? 코스닥이 살아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번 주에 관심 섹터로 SM을 그렇습니다. 보자. 알겠습니다. 관심 섹터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